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문화 파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이 있었고, 그래서 기후와 지형에 따른 다양한 문화 양상, 그리고 특히 인문환경에서는 종교에 따른 다른 문화적 경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화권이란 걸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세 개의 문화권을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요거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만 여유로우면 더 재밌게 하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 시험을 봐야 하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쭉쭉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계의 문화권별 특징은 무엇일까? 교과서 200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 구분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 기준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문화 요소 또는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의 문화권은 다시 여러 개의 지역 문화권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야. 특히 예를 들어서 유럽 문화권을 보시면, 사실 유럽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지 러시아의 영향인데, 주로 이 북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북서 유럽, 그리고 남부 유럽, 그리고 동유럽이 각각 다른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극 문화권, 유럽 문화권,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좀 쉬운 거부터 정리를 빨리 하고 끝내자고. 첫 번째, 북극 문화권입니다. 위치 잘 기억해야겠지? 근데 북극은 말 그대로 북극에 있을 거니까 범위는 북극해 연안 지역, 연안 지역은 가까이 붙어있는 땅덩어리들 얘기해. 그리고 그린란드 지역, 남극 대륙도 북극 문화권에 속할 수 있다. 자, 이런 북극 문화권의 기후적 특징은 뭐야? 북극은 어떻게 써? 기본적으로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한대 기후에 속하겠지. 매우 춥단 말이야. 그쵸? 이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양상을 보면 유목을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순록을 유목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 2단원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수렵, 어로 생활을 하고 날고기를 먹거나 물고기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들, 사모예드족, 라프족, 그리고 이누이트 같은 민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특징적인 모습, 이거면 북극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인지를 하면 돼. 자, 이제 조금 중요하죠. 유럽 문화권입니다. 유럽의 위치 확인했지? 유럽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선생님만 여기 프린트에 번호를 매겨놨는데 필요하면 번호 매기세요. 북서유럽에 해당하는 나라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영국,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 독일, 그리고 북유럽 3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그냥 북유럽 3국 이렇게 적읍시다. 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주요 국가만 지금 써놓은 것 뿐이야. 이들의 특징은 뭐냐? 물론 이들 모두가 게르만족은 아니지만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적 특성,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 5세기 이후에 게르만족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게르만족에 의해 만들어졌던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분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게르만족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종교적인 기반으로서 공통적으로 크리스트교,
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죠. 자, 물론 국가마다 또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거의 개신교에 가까운데 일부 카톨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적 특성은요.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계절풍 영향. 이 계절풍은 지금 서쪽 해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중해도 밑에 있지만 왼쪽에 대서양이 있잖아. 그래서 이 대서양의 온난한 기운을 머금고 와서 습하고 더운 바람을 일정하게 지금 공급을 해줘.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 자체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여름이 서늘해. 겨울은 덜 추워. 온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연교차가 적다라는 것이지.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뭘 한다? 전 시간에 밀농사와 그리고 목축업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 또 이 지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식민지를 확대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어쨌거나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 유럽은 뭐가 있느냐? 주로 이베리아 반도에 속해 있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민족적 특성은 라틴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부 유럽에서는 주로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가톨릭교를 신봉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약간 다 섞여 있는 거였잖아. 굳이 따지면 개신교, 기독교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근데 남부 유럽은 전통적인 구교인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그리고 기후적 특성은 지중해성 기후다. 당연히 남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수목농업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발달하는 작물들,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유명했죠. 자, 나머지 동부 유럽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고요. 지금으로 치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민족적 특성은 슬라브족이라는 것이고요. 이들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도 특히 동부 유럽이 산업혁명이 늦었거든. 농업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북서 유럽 지역은 요렇게가 해당하는데 이 물건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기에 유리한 구조에 있었지만 이 동부 유럽은 대륙이란 말이야. 무역을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어떻게 자꾸 얼지 않는 바다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지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잖아. 자, 되겠습니다. 유럽 문화권까지 봤고요. 다음. 징그러.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자, 그 다음 건조 문화권 보겠습니다. 범위는요,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를 북부와 남부로 나눈다는 건 밑에 아프리카 문화권과 같이 보면 돼. 사하라 사막의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쭉 펼쳐져 있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문화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여기는 건조 문화권이 나타나고 여기는 아프리카 문화권이 나타난다라고 교과서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후적 특성은 건조기후다, 건조기후.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려워. 그리고 유목이 많이 나타나고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 주변에서 농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대표적인 작물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봤었지.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여기 아라비아 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가 많이 퍼져 있다? 이슬람교가 많이 퍼져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를 대부분 믿고 있고 아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지역은 많은 양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하잖아. 대표적인 국가들 어디 있습니까? 북부 아프리카라고 하면 뭐 알제리라든지 튀니지라든지 뭐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있겠지. 이 나라들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익숙해지란 얘기야. 많이 알면 좀 있어 보이죠? 중앙아시아는 되게 많은데 주로 이렇게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야.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뭐 이런 것들.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좀 큰 나라 기준으로 보면 터키 같은 나라들도 여기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 아프리카 문화권 보시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래. 가장 큰 나라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부유한 남아공, 뭐 콩고, 뭐 나미비아, 뭐 되게 많죠.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다 알 건 아니고 등등등. 자,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기후적으로는 열대기후죠. 열대기후. 굉장히 고온 다습한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원시 부족 사회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었다. 그래서 토속 신앙도 발달했는데 이 지역은 종족과 국경이 불일치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왜 종족의 생활 범위와 국경이 불일치하느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18세기라고 하면 좀 그렇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걸치면서 이 유럽의 식민 지배가 대규모로 나타났는데 유럽은 이들의 종족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땅을 정말 어떻게 나눠 가졌냐면 그냥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눈 거야 그냥. 케이크 썰듯이. 근데 사실 종족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다고요. 종족은 뭐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 종족과 국경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됐죠?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부족 단위의 원시 문화를 영유했다. 그리고 토속 신앙이 발달했다. 그런데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희생되는 과정에서 유럽이 종족과 국경을 불일치하게 나눠 가졌고 이후 해방 이후에 계속 분쟁을 벌였다. 자, 일부 원주민들은 아직도 원시 농업,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아시아 문화권 볼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고 습한 생육 환경에 잘 자라는 벼농사도 잘 짓고요. 밀농사도 짓고요. 목화, 황마, 차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특히 향신료 잘 기억해놔. 동남아시아와 함께 이 인도 지역은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당시 많이 성장을 했었지. 그리고 이 지역은 정말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교류했어.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발달해 있었다. 자, 그래서 인도와 네팔은 주로 힌두교를, 부탄과 스리랑카는 불교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지도 보고 올게요. 자, 요거 다시 내가 지도를 아예 올릴게. 잠시만. 잠깐 확인하려고 지도를 갖고 왔고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색칠된 부분, 굉장히 넓은 부분이 인도죠, 인도. 여기가 인도야. 자, 그리고 지금 요 서북부 지역에 파키스탄, 그리고 북동쪽에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밑에 섬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이 남부아시아, 인도를 주변으로 한 주변 국가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나중에 이 지도는 한 번 더 볼 겁니다. 왜냐면 세계의 다양한 분쟁 파트에서 아마 8단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자, 일단은 요 인도 지도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야. 자,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른 종교가 나타났다. 남부아시아 문화권. 자, 그 다음 동남아 봅시다.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의 기후적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열대기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역시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대, 계절풍 기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특징을 갖고 있지. 그래서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식민지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플랜테이션 농법도 많이 지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자,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필리핀도 속할 텐데, 이 필리핀이나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는 뭐 영국도 미국도 에스파냐도 막 서로 가지려고 했었어. 심지어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이 지역을 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역도 역시 워낙 교통이 요충지다 보니까 여러 세력들이 오가면서 다양한 민족,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주로 숭상하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빼먹었는데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벼농사가 주로 이어졌고 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었지. 그래서 주로 베트남에서는 아까도 봤는데 베트남에서 대표적으로 쌀국수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사용한다?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요리할 때.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유행했던 음식,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음식, 거의 기름에 튀기듯이 볶아낸 밥,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4개 남았어, 4개. 동아시아 문화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되겠고요. 주로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계절풍 기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시 온난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져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많이 보이는 곳이 동아시아 문화권이죠.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고요. 주로 한자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유교 및 불교 문화도 우리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볼게요. 어렵게 돼 있어. 리오그란데 강 이북의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는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북쪽이고요. 그 밑에 멕시코부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표현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후에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가면서 다양한 인종 그리고 민족들이 혼재되어 있고 세계 최대 경제 지역이죠. 그래서 뉴욕의 월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도 이곳에 있잖아, 그치? 자,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이 남의 아메리카, 흔히 중남미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은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유럽에서 많이 믿었던 가톨릭교가 이 지역에도 많이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면 예수상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게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언어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가 이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어. 이게 브라질이야, 브라질. 그 이유는 이 대항해 시대 때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 삼기 위해 떠납니다. 그럴 때 식민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서로 더 많은 땅을 가져가려고 했겠지. 그래서 일종의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서쪽은 에스파냐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먹기로 하는데, 실제로 그었던 가상의 선이 브라질을 관통하는 선이었어. 그래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 지배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을 에스파냐가 먹거든요. 특이하게 브라질에서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 간 혼혈 및 문화 융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세아니아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각종 섬들인데요. 유럽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걸 보면 유럽이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 지배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특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당시 영국인들이 범죄자가 급증하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범죄자가 급증해서 이 범죄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먼 바다를 건너 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대표적인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지니,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 내가 형광펜을 너무 안 쳐서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해요. 마음은 다 형광펜을 치고 싶어. 어떤 것들을 물어봤을 때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교과서의 건조 문화권과 남부 아시아 문화권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문화권과 남부 아시아 문화권 보기 전에 각각 다 살펴보죠. 자, 세계의 문화권별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돼 있어서 오른쪽에 지금 알제리, 리비아, 터키, 모리타니의 국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제리아, 리비아는 지금 북부 아프리카고요. 터키, 모리타니는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 달과 별을 상징 문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슬람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이슬람교. 그래서 이 달과 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던 날 밤에 달과 별이 나란히 떠 있었다라는 데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를 국가의 종교로 하는 국가들은 국기에 이런 달과 별 문양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200쪽, 201쪽을 펴면 이게 양쪽으로 쭉 나타나 있을 거야. 잠시만. 2페이지씩 보는 게 안 되나? 자, 그냥 봅시다. 세계의 문화권의 특징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보자. 우리 이거 방금 프린트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 그냥 좀 봅시다. 북극 문화권, 북극해 연안 지역,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한대기후, 술록의 유목, 대표적인 민족, 사모예드족, 라프족, 이누이트족. 자, 그럼 2번 보세요.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일찍 산업화를 이룬 세계경제의 중심지다. 크게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으로 구분되며 크리스트교 문화가 발달하였다. 당연히 유럽 문화권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산업혁명의 시작,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넘어가. 자, 3번 건조 문화권. 지금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고 있는 범위이다.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 전통적으로 유목생활,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했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 4번 아프리카 문화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다. 다양한 부족이 분포한다. 부족 단위 공동체 문화와 토속 시장이 발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시 농업과 수렵, 채집 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됐죠? 5번 남부아시아 문화권이야. 인도와 그 주변 국가로 해당된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해당된다. 인도에서는 주로 힌두교를 믿고 주변 국가에서는 이슬람교와 불교를 믿는다. 6번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7번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나라니까 생략. 8번 앵글로 아메리카. 리오그란데 강 이북 지역. 미국과 캐나다.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영어를 사용하고 주로 크리스트교, 개신교가 많다.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리오그란데 강 이남 지역, 중남미 지역이 해당되고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로 인해 크리스트교를 믿고 주로 가톨릭교를 믿고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 어디라고? 유일하게 브라질. 나머지는 에스파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주요 섬들. 영국의 식민지배로 영어를 사용하고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지니아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있다. 됐죠? 요거 봅시다. 건조 문화권과 남부아시아 문화권. 주로 자연환경과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성된 지역 문화권들인데 특히 종교가 두 문화권의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게요. 지도에서 보면 건조 문화권과 남부아시아 문화권이 지금 접해 있지.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건조 문화권 볼게. 중앙아시아의 건조지대에서 시작하여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르는 지역이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요. 남부아시아 문화권은 인도를 포함한 주변의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남부아시아 지역에 해당한다. 그럼 이들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강수량이 적어 사막과 초원이 발달했고 밀이나 대추 야자를 재배하는 오아시스 농업,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졌다. 이거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 목초지를 찾아서 양, 낙타, 가축을 몰고 다니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반면 남부아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발달하여 농경에 유리했고 하천 범람에 의해서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여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지역에 따라 기후와 지형의 특징이 달라서 밀, 목화, 황마, 차, 향신료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이 아시아를 타겟팅해서 구매하러 온 것이 주로 차와 향신료였다. 이것들이 특히 이 지역에서 발달했고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러면 자연환경과 종교에 따른 음식 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부분이 되게 내용이 많죠. 건조 문화권에서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의 교리에 따라 술과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술은 곡물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산하기에 불리해. 그리고 사람들의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는 물을 많이 먹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건조 기후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건조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먹기를 꺼려했다. 또 소와 양은 자연 상태의 풀을 먹고 고기와 젖을 제공하지만 돼지는 밀, 옥수수, 감자, 콩 등 사람들이 먹는 곡물을 주로 먹으며 지방질이 많아 고기의 보관이 어렵고 다리가 짧아서 유목 생활에 불리하였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 인도에서는 주로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특히 암소의 몸에는 신들이 거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암소를 먹는 것은 절대적 금기로 삼는다.
소를 숭배하는 교리는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 소는 농사 짓는데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유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향신료를 사용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다. 향신료는 덥고 습한 기후에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 더위 친 사람들 입맛을 돋워준다. 대표적인 인도 음식으로 카레가 있다.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죠. 스스로 정리하기는 말 그대로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래. 알았지?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풀고요.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보도록 하겠습니다.